해야지. 아니 그냥 유튜브 봐야지. 재밌다. 민찬이 1시부터 지금까지 혼자 있었잖아. 그럼 당신이 반차 쓰고 오던가.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고? 하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매일 난 1시면은 집에도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학년 때부터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돌릴 거야? 맛있는 콩잎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팔보채도 있고 아니 몸에 좋은 전복도 있고 내 생일이다. 오늘 사모님 어떻게 입맛은 맞으세요?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나갈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셋째 맘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여기를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다, 혜택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인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돌봄까지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과동정책관 현수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연진입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4명의 자녀를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맘이시기 때문에 일과 또 육아를 같이 병행하시려면 분명히 힘드셨던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힘든 때는 애가 아팠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죠. 아픈 애를 두고 출근해야 할 때, 또는 이제 애가 아프니까 빨리 집에 가서 돌봐야 되는데 야근해야 될 때, 이때가 제일 힘들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힘든 것도 있지만 애들이 주는 행복감이 훨씬 컸고요. 네. 또 애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청약할 때 가점도 받아가지고 원하는 아파트도 또 청약받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 다자녀 혜택은 2명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4명이다 보니까 점수가 더 붙는 거죠. 그래서 되셨나요? 됐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체감이 좀 안 되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말 낮습니다. 사실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입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에 대한 지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합계 출산율은 15세의 한 여성이 현재의 출산 수준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을 때 49세까지, 즉 가임기 끝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0.72라는 수치가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합계 출산율이 1 미만, 다시 말하자면 가임기 동안의 한 여성이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이 수치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이 결과적으로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총 인구의 감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떠한 지원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마련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와 돌봄이 행복하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겨우 재웠네. 우리 엄마는 애 셋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 엄마들은 다 그랬지. 우리 엄마는 무려 4세 키워서 4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근데 여보, 보람이, 내 친구 보람이 알지? 응, 나 알지. 보람이 남편 얼마 전에 육아휴직 냈대. 근데 보람 씨도 직장 안 다닌다 그러지 않았어? 그치, 애 둘 낳고 전업주부로 돌아섰지. 그럼 애기 둘에
엄마 아빠 백수란 얘기야? 백수는 무슨 백수야? 돈 나오는 육아휴직이라니까? 원래 집에 돈이 많은가? 아니야. 애 둘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지.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 있는 만큼 쓰고 가지고 있는 거 당근에 팔아 쓰고 돈 없으면 안 쓰고 그런데. 에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그리고 더군다나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 아, 요즘 세상에 육아휴직 쓰는데 누가 눈치를 보나? 다른 남편은 다 육아휴직 쓰는데. 여보세요. 우리 회사 김 과장 있잖아. 육아휴직 썼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수긍내는지 알아? 뭐라 그러는데? 이직하려 그런다. 회사 떠나려 그런다. 아주 수긍수긍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건 어차피 뜬 소문이니까 금방 가라앉을 거 아니야. 에헤이,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 육아휴직 복지 후에 연속 퇴화 점수에 승진 누락까지 당했단 말이야. 그 친구가 왜 아직도 만년 과장이겠어? 그래서 당신은 육아휴직을 안 하겠다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애 나 혼자 키우라고? 애 나 혼자 낳았어? 아니, 나도 마음은 굴뚝같이. 여보 생각해봐. 나도 50 넘어서 만년 과장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좀 그렇지. 그럼 어떡하지? 남자들 육아휴직은 정말 말로만 육아휴직인 거예요? 정말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니까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있었던 제도이긴 한데 현장에서 이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률이 여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선 약간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에 비해서 약 2.5배가량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돌봄 노동이 집중되는 특히 영아 시절에 이제 남편들이 육아의 부담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육아휴직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려는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아직까지 대다수의 육아휴직자 신청 비율은 여자 근로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물리적인 장벽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 이 휴직 신청 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한 남성들이 약 27%에 달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22.5%의 남성들은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육아 관련 커뮤니티를 가끔 이용하는데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글들이 읽다 보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경력이 약화되면 어떡하냐, 또 이제 그 경제적 부담감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정적인 대답들이 올라오는 적이 있는데 대충 그 경우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례들이 남성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런 혜택을 정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부모 육아휴직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는 이제 부와 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둘 다 육아휴직을 했을 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부모 맞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첫 달에는 200만 원, 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올라가서 둘째 달에는 250, 300, 350, 400, 450까지 6개월간 계속 급여가 인상됩니다. 엄마가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또 후에 6개월을 했다 하면은 1년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가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서 1,950만 원, 또 아빠가 6개월 동안 1,9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상당하네요. 네, 상당합니다. 네, 두 분 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받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육아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부모 급여 또한 확대가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모님들께 월급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이제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아이가 돌 때까지는 월 100만 원, 그리고 돌부터 두 돌까지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시려면 저희 이제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요즘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한 번에 같이 출생신고하시면서 같이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지원 정책이네요. 네. 자, 이어서 또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일을 좀 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요. 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한 사람들이 이제 근로기간을 단축해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1일에 2시간 이 근로 시간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8시간 근무하던 임산부가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6시간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겠지만 그러면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가 그쵸. 예, 염려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역시 보장이 됩니다. 임신 그 기간 동안에 근로시간이 축소되더라도 고용주는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는 근무 단축 사용 가능 기준이 임신 기준 12주 이전이나 36주 이후였는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네. 확대가 되어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가 다 신청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임신 기간에 걸쳐서 한 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12주 이전에 사용했어도 32주나 36주 이후에 또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2주 전에 쓸 수 있고 32주 이후에 쓸 수 있으면 뭐 0주, 1, 2주부터 12주까지 그리고 32주부터 나을 때까지 쭉쭉 몰아서 써도 받던 임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혜택이네요. 네. 네.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부부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네. 게임 해야지. 그냥 유튜브 봐야지. 재밌다. 민찬아, 뭐 하고 있어? 그냥 뭐? 그냥 있었어. 엄마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냉장고에 피자 있으니까 먹고, 응? 엄마는 언제 오는데? 엄마 퇴근 후에 갈 거야. 오늘 아빠가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아빠 오면 아빠랑 놀고 있어. 알았죠. 민찬아,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있었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유치원보다 좋지. 그냥 그랬어. 아빠는? 아빠? 아빠 아직 안 왔어? 안 왔어. 내가 진짜 그렇게 일찍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정말. 아니 지금 몇 시야? 아니 일찍 오려고 그러다가 김과장이 할 얘기 있다고 붙잡잖아. 민찬이 1시부터 지금까지 혼자 있었잖아. 그럼 당신이 반차 쓰고 오던가. 뭐라고?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고? 하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회사 동료하고 사회생활 하지 말란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아니 우리 민찬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매일 난 1시면은 집에도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1학년 때부터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돌릴 거야?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게 문제네. 당신하고 나하고 퇴근하면 집에 오면 7시는 돼야 되는데 이게 큰일이네.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뾰족한 수 없을까? 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좀 공감이 되시던가요, 국장님? 완전 공감됩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었는데요. 영상에서처럼 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돌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초등 돌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달라졌다고요? 네. 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 한 200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그거 이제 신청하려고 할 때는 막 선착순으로 클릭해야 돼서 클릭 연습도 막 하고 두근두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올해 일단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에 하교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시행이 됩니다. 네. 5시, 1시부터 시작해서 운영 시간은 8시까지 그곳은 이제 학교 수요에 맞춰서 학생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돌봄도 받고 또 각종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하면서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1학기 때는 2,000개교, 네.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6,0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그냥 영상에서 나온 친구처럼 1시부터 저녁까지 쭉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이 명칭들이 조금 비슷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리는데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요. 또 늘봄 학교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늘봄 학교는 기존에 있던 초등 돌봄 교실과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이것을 이제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긴 거군요. 네, 합쳐진 프로그램인데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들만 대상으로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다음에 후년에는 초등 6학년까지 이 늘봄 학교 개념으로 다 통합되게 됩니다. 좀 더 케어를 길게 해주는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다 이전에 했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주당 15에서 35시간 정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단축 기간 전에 뭐 반드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년 동안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2024년 하반기부터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최대 3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럼 또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 오는 만족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급여도 보장받기 때문에 네.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아이가 좀 너무 어리면 시설에 보내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죠. 네. 또 그 시설에 갔다가도 거기 계속 있는 것보다는 한 4, 5시 되면 좀 집에 와서 아이를 쉬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엄마의 마음인데요. 이런 때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이 아이돌봄이 선생님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보장된 그 질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당 단가는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합리적이네요. 네, 근데 그것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아이가 한 명 있다면 이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한 월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700만 원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15%에서 80%까지 정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네. 신청하고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육아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아 이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임신과 출산인데요. KTV 생활엔 정책 정들레 리포터가 출산과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TV 생활 정책의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여러분, 제 의상 딱 보이세요? 허둘.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왔냐면요. 바로 내 몸 챙기기 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내 몸을 챙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함께 저와 몸을 챙겨볼까요? 가보시죠. 둘.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포천에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내 몸 챙겨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지금 이곳에서 요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옛날에 요가 좀 했었거든요. 저도 함께 참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잠깐 참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굳어있는 몸을 편안하게 깨우는 요가 수업입니다. 몸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면 마음의 평균까지 반듯해진다죠?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자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한 새에 제 몸이 많이 굳었나 봐요. 그래도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요가하니까 어떠세요? 제가 원래도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요가를 하면은 골반 틀어진 것도 좀 잡아주고 요통에도 좋다 그래서 그냥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번엔 본능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걸 해볼까요? 요가로 이 뻣뻣한 몸 좀 풀었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어머.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해요. 뭐야 이거? 바다에 동동 떠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거기 시원해. 물이 막 마사지를 막 해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따뜻하고 신기하다. 아니 저 힐링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바닷가에서 한판 놀았으니 이번에는요. 여기 사우나도 있어요. 나 땀 빼는 거 완전 좋아하는데 가시죠. 쌓인 노폐물을 빼는 데는 사우나만한 게 없죠?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이거 시원하니 좋네. 사우나를 하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땀도 많이 빠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요가 프로그램도 좋고 뭐 마사지라던가 사우나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너무 좋아해요. 내 몸 풀어주기 여기서 끝이냐? No. 그럴 리가요. 피로야 가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마사지가 끝판왕이죠. 네. 선생님 거기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저 오늘 너무 호강하는 날인가 봐요. 전 이런 촬영만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 행복이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봄에는 야외에서 굽는 바베큐가 진리죠. 지글지글 노릇노릇.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웬 호텔식 뷔페냐고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식단이 한상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아니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서비스를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엄청 비싸다던데 제가 여기 서비스를 보니까 엄청 비싸지 않아요? 경기도와 포천에서 지원을 해줘서 2주에 168만 원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한테는 84만 원,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입소문 나서 난리랍니다. 아니 맛있는 콩잎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팔보채도 있고 아니
몸에 좋은 전복 들고 내 생일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 산모님이시라면서요? 네. 저도 어떻게 껴서 잠깐 식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산모님들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게요.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후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식단이라는데요. 산모님 어떻게 입맛은 맞으세요?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나갈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시설이 넓으니까 그냥 한 바퀴만 걸어도 자연스럽게 운동되는 것도 너무 좋고 음식도 잘 나오고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진짜 친절하세요. 셋째 맘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여기를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다, 혜택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조리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산모들이 이제 편안하게 가격 걱정 없이 이제 애를 낳았으면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아유, 그냥 쎄쎄 잘도 자네요. 이곳의 아가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돌봄을 받나요? 저희는 항원항습기가 유지되어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24시간 동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모님들이 지내는 방은 어떨까요? 그 러브하우스 공개합니다. 어머! 아니 화장실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이거? 정말 넓죠? 침대는 앞이 뻥 뚫린 창문 뷰랍니다. 아니 여기 인테리어부터 정말 모던하고 깔끔한 게 정말 이거 완전 호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쾌적해. 너무 좋아.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우리 아가의 소중한 사진도 전문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십니다. 아이고, 인형이 따로 없어요, 인형이.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산후조리원이라면 이 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와의 첫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뭐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좋고. 네.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네. 공기 좋고 맑은 곳에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포천시는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 지역에 정말 산모들이 이용하시면서 좀 출산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런 것들이 또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곳에 산후조리원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산후조리 고민하지 마. 아기들 건강 저희가 지킬게요. 산모님 건강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이 책임집니다. 네,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얼마 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서 네. 굉장히 만족하셨나요? 산후조리 서비스? 네, 일단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전기에 접어들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다 저한테 대기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산모님이 취소를 해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어서 그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아까 VCR에서도 봤지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겠죠.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요금은 평균 175만 원 정도인데요.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 가격이 300~400만 원을 웃돌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 존재를 하고 또 이 가격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거주민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산모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그 선택지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또 예산 편성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벽 3시부터 예약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뭐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제 사설을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를 먹어서 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는 이 비싼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요? 네.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육아용품도 사셔야 돼서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게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200만 원, 그리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출산 시에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하러 가셨을 때 같이 원스톱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까먹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엄마 건강은 잘 회복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돌보아주는 산모 신생아 그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과 더불어서요. 산후조리에 대한 의료비는 월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이런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 소득 기준 요건이 이제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모들이 또 이용을 하시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임신과 관련한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임신 처음 아이를 낳는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에 그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종전에는 칸막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9회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있으면서 그거까지만 지원되던 게 올해는 다 합쳐서 토탈 20회까지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나 주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누구나? 누구나. 네. 네, 사는 거주지나 소득에 상관없이 그 난임 시술비 지자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 가서 받으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보건소 온라인으로 보건소에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 산부가 늘어나면서 난임 지원 정책과 더불어 좀 더 필요한 그 부분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치료비 지원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 또는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도 이제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중에서 비급여 진료비는 90% 그리고 인당 300만 원까지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4월부터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임산부들도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에는 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해주는 바우처도 인당 1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모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쌍둥이면 200만 원인 그렇죠. 거예요? 삼둥이면 300만 원. 네. 네. 그렇군요.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한방정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녀 육아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만 1세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을 첫째 아이 때 1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4월이면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내가 첫째 육아를 많이 힘들어해서 제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지원받으려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아닙니다. 겹칠 필요는 없고요. 겹쳐서 사용하셔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돌 반 되기 전에 신청을 다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6+6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인데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18개월이 되지 않았다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돌봄 교실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방학 중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데 두 아이 모두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돌봄 교실에 현재 만족하고 계신 분 같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방학 중에 돌봄 교실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또 부모 수요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시면 이제 늘봄학교의 혜택을 처음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내년부터는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둘째가 내년에 1학년에 입학하시면 1학년과 2학년 같이 늘봄학교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6월 출산 예정인 예비 엄마입니다. 출산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출산 휴가는 출산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 예정일부터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출산 휴가는 사실 출산 예정이 훨씬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출산 휴가가 단태아의 경우에는 90일이 주어지고요. 쌍둥이 혹은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산 후에 45일 이상만 배정하시면 그 전에는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90일의 출산 휴가를 끊어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사용하신다면 알아서 잘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알아봤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이 행복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딸들도 이제 많이 커서 곧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건데요.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최대한 편안하게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정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일단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로 하는 결심한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이 출산과 돌봄이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같이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국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 중에서 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잘 대응해 나가면서 좀 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제도를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주거나 아니면 교육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시장과 같은 보다 그 구조적인 저출산의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도들을 만들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